담임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무릎이 떨렸는지 벽을 짚으면서 겨우겨우 걸어 나왔다고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 선생님은 당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학교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딱 한 통화였어요. 어머니가 걸었던 그 전화 한 통이 이 학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봄날에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봄이 오면 학교 앞 벚꽃이 피는데 그 꽃잎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참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합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고 새 담임을 만나고 새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계절. 어른들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이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서준이는 그의 봄, 새 교실로 들어가면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를 배정받았고 옆자리에는 낯선 아이가 앉았지만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그렇잖습니까? 오늘은 낯선 얼굴이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서준이네 담임 선생님은 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서준이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표정이 좀 어두웠다고요. 그게 그냥 새 학년 시작의 긴장감이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표정이 풀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준아, 학교 재미있어? 아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저냥. 그냥저냥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래 서준이는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그 활기차던 아이가 그냥저냥이라니. 어머니는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캐묻다가 오히려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옆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서준이가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이 무서워.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기 싫은 것처럼 아니면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면서 주저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나한테만 이상하게 해. 이상하게라는 말이 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하냐고. 그리고 서준이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발표 시간에 서준이가 손을 들면 선생님이 못 본 척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못 받겠거니 했는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손을 들면 금방 알아보고 지목하면서 유독 서준이만 손을 들면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공책을 봐주는데 서준이 자리 앞에서는 그냥 지나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옆자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서준이는 눈도 안 마주쳐 준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서준이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이따 가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결국 그날 수업 끝날 때까지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서준이가 끝내 참지 못하고 바지에 실수를 할 뻔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혹시 아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아니면 선생님이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부모라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바로 선생님을 나쁜 사람으로 단정짓기 전에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선 학교 알림장 앱을 통해 담임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한번 상담을 요청드려도 될지 여쭤봤습니다.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선생님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짧았습니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조금 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담 시간을 잡겠다는 말도 없고 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 탓을 하는 것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크게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달래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나중에 어머니한테는 약간 후회로 남게 됩니다. 조금 더 일찍 나섰더라면 하는 후회로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5월로 접어들면서 학교에서 현장학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박물관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서준이도 아침부터 들떠서 나들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나이 때는 현장학습 날이 학교에서 가장 신나는 날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버스 안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모둠별로 자리를 배정하는데 선생님이 모둠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한 모둠, 두 모둠, 세 모둠. 서준이는 네 모둠이었는데 선생님이 네 모둠을 부르면서 아이들 이름을 읽어 내려가다가 서준이 이름을 빠뜨렸습니다. 서준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혼자 앉아 있어. 다른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요. 서준이는 그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 몇몇 아이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혼자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현장학습 내내 서준이는 모둠 활동에서 혼자였습니다. 박물관 해설사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도 다른 아이들은 모둠끼리 모여 있는데 서준이만 어정쩡하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짝꿍을 지어다니는 활동에서도 서준이는 짝이 없었고 선생님이 그냥 너는 저 모둠 뒤에 따라가 하고는 또 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준이는 현장학습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땠어? 하고 물었더니 그냥 다녀왔어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서준이가 불 꺼진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우는 소리는 안 났는데 이불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렸더니 서준이가 베개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한참 울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왜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 겁니다. 이미 아이 마음속에서는 이게 자기 탓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머리카락을 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서준아, 너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알겠지?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날 밤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 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없었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한 거실에서 어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계속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직접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아이한테 불통이 튀면 어떡하나? 담임 선생님한테 미움받은 아이는 학교 생활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어머니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현장학습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준이 말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가 있는지, 다른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반 학부모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현장학습 어떠셨나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다녀온 것 같죠? 하는 가벼운 말로 시작해서 슬쩍 여쭤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좀 기운이 없는데 혹시 다른 아이들은 어땠는지요?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해온 겁니다. 혹시 서준이 어머니세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하고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은지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은지는 서준이 반에서 학급 반장을 맡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성적도 좋고 선생님한테도 귀여움을 받는 편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은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도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서준이한테 유독 다르게 대한다고요. 서준이 어머니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아이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다른 아이 눈에도 똑같이 보였다는 뜻이니까요. 은지가 어머니한테 한 말이 더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손들어도 선생님이 항상 못 본 척해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왜 그러는 거냐고 은지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학습 날 버스에서 서준이를 혼자 앉히고 모둠에서 빼놨을 때 은지가 가서 서준아, 나랑 같이 있자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서준이를 고립시키려 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거잖아요. 은지 어머니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언니가 이 학교 운영위원이에요. 그 언니 말이 이 선생님 예전에도 비슷한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대요.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됐다고요. 이미 전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준이 어머니는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지에서 어때? 하고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어머니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목이 메어서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 모레 출장 끝나고 올게. 그때 같이 생각해보자.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 이 무게를 다 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틀 사이에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서준이가 받아쓰기를 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를 자주 하지요. 서준이는 받아쓰기를 꽤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받아쓰기만큼은 미리 연습해가는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그날 받아쓰기에서 서준이는 95점을 받았습니다. 한 개 틀렸다는 거지요. 나름 잘 본 거라고 서준이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받아쓰기 점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100점 맞은 친구들 손 들어봐. 손을 든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90점 이상 맞은 친구들 하고는 또 이름을 불렀는데 서준이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도 90점 이상인데 말이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이 95점 받은 아이들 중에서 서준이 이름만 빼고 불렀다는 겁니다. 다른 95점짜리 아이들은 다 이름이 불렸는데 서준이만 빠진 거였습니다. 혹시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빠뜨린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쌓인 상황에서 서준이 눈에 그게 실수로 보였을까요? 아이는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방 내려놓고 간식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다가 잠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그 표정이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표정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 표정 같았거든요.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벌써 자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닫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부가 밤늦게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이는 자고 있었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전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학교에 가야겠어. 어머니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따졌다가 선생님이 서준이한테 화풀이하면 어떡하냐고, 아이한테 더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걱정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안한 것은 선생님한테 직접 따지기 전에 먼저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이 뭔지 어머니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서준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쯤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이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딱히 크지 않고 인상도 평범하고 옷차림도 소박했습니다. 서준이가 가끔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다른 학부모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특별히 뭔가를 느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아버지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아버지가 사실은 이 도시 교육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였습니다. 그냥 장학사가 아니라 이 지역 초등학교 교원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장학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준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내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에 자기 직책을 이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학부모처럼 행동했습니다. 학교 알림장도 어머니가 주로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도 어머니가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학교에 가볼게. 교장 선생님한테 면담을 신청할 거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교육청 사람으로 가는 거야? 학부모로 가는 거야?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학부모로 가는 거야. 그냥 서준이 아버지로 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제대로 된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달라질 수도 있어.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교장실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해서 담임 교사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댔습니다. 그냥 아이 아버지 이름으로 직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로 면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서준이한테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평소부터 습관처럼 해온 일이었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요. 나중에 기억이 흐릿해질 때를 대비해서 그 메모가 나중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면담 당일 아버지가 학교에 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니까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교감 선생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장이 먼저 인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왔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준비해온 메모를 보면서 하나씩 말했습니다. 현장학습날 모둠에서 제외된 것, 발표 시간에 계속 무시당하는 것, 받아쓰기 점수 발표에서 이름이 빠진 것, 그리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한 일. 하나씩 말할 때마다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학습날 모둠은 실수였다고, 발표 시간에 못 본 건 다른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려는 의도였다고, 받아쓰기도 실수로 빠뜨렸다고, 해명마다 실수, 의도, 실수,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학기 내내 반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한 아이에게만 반복되는 건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도 교육 쪽에서 일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건 제 직책으로 아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학부모로서 오늘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면담을 통해서 이 학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교장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교장이 표정을 바꾸면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조용히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요.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한테서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님과 면담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아이한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괜찮으시면 연결해 드릴까요?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사과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서준이한테 제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 학교에서 나머지 학년도 다녀야 합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준이가 학교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이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으로 진짜 끝이 날지는 모르겠기도 하고 그날 저녁 서준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는 아직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준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서준이가 어머니 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발표시켜줬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줬어. 어머니는 아이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습니다. 잘했네. 우리 서준이.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겨우 참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내 그림 선생님이 칠판 앞에 붙여줬어.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물었습니다. 진짜? 어떤 그림? 서준이가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나비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색연필로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잘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아이다운 그림이었는데 어머니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입꼬리를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색깔 조합이 예쁘다고, 창의적이라고. 어머니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자. 서준이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라기보다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다운, 아무 걱정 없는 그냥 기쁜 표정. 어머니는 그 표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돼야 하는 거였어. 이 표정이 원래 서준이 얼굴이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서 은지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살짝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서준이네 아버지가 교육청 장학사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학교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반 전체 아이들한테 훨씬 친절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아이들한테 눈도 더 잘 맞춰주고 칭찬도 더 많이 한다고. 다른 학부모들도 아이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물론 그게 서준이 아버지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연히 그 시기에 선생님이 스스로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주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한 어머니가 은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진작에 말이라도 했을 텐데. 우리 아이도 사실 선생님이 좀 무섭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서준이 어머니한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하게 힘들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 부모는 아직 모르거나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겠지요.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가 그렇습니다. 아이가 선생님한테 힘들다고 해도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합니다. 학교에 따졌다가 오히려 아이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괜히 예민한 학부모로 찍힐까봐, 선생님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런 걱정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아이한테도 그냥 참아, 조금만 참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혼자 그 무게를 다 짊어집니다. 서준이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참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눈물을 보고 나서야 이제는 달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서준이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조잘 늘어놓았습니다. 친구 이야기, 수업 이야기, 급식 이야기. 어머니는 그 조잘거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 학교에서 괜찮다는 신호니까요. 한 번은 서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모둠장 해볼래 했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모둠장? 어떻게 됐어?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했어. 오늘 내가 모둠장이었어. 어머니가 와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이가 으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금방 회복하는구나. 어른들은 상처가 나면 오래 남는데 아이들은 괜찮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빨리 다시 밝아지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환경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라는 걸 어머니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가 우연히 은지 어머니를 동네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카트를 밀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서준이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은지도 지금 학교가 좋아졌거든요. 저는 혼자서는 그 용기가 안 났는데 서준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남편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선생님이 변할 의지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은지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준이 어머니가 행동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 두 어머니가 마트 통로에서 잠깐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이 이야기의 한 챕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였습니다. 정확히는 서준이 아버지가 근무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다른 업무 부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준이 어머니가 처음에 작성했던 민원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담임교사 관련 정기 점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의 교원 역량 연수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의무 연수를 이수해야 하는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재교육을 받게 된 거지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혹시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결과라고요. 그 말이 참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도 서준이도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끝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가족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나도 어릴 때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기억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내 아이가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가는 이유는 사실 이런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특정 아이를 대놓고 괴롭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들이지요. 하지만 어떤 아이한테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눈길이 가고 어떤 아이한테는 그냥 흘러가듯 지나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차별이라는 인식 없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지요. 문제는 그 차이를 느끼는 아이 마음입니다. 어른들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아이 눈에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발표 시간에 손을 들었는데 못 본 척 하더라. 이런 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아이 마음 속에 나는 선생님한테 안 보이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예민함이 나중에 감수성이 되고 공감 능력이 되고 사람을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학교에서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 더 들어봐 주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과민 반응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혹시 내 아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열어두는 마음이요.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담임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이 왜 서준이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이유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서준이 아버지가 들은 이야기로는 담임 선생님이 학기 초에 서준이 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기 초 상담 때 어머니가 몇 가지 아이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부모가 너무 간섭한다는 느낌을 줬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게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학부모가 선생님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 학부모의 아이한테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준이 어머니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도 처음에는 의도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고.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무의식 중에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녹아든 것일 수 있다고.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적인 나쁜 마음보다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편향이 오히려 더 고치기 어렵고 본인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요.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좋아하는 학부모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아이한테 튀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입니다. 그 선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교원 연수의 역할이고 학교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서준이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4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이 왔습니다. 서준이는 방학 동안 내내 밖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쌀쌀한 날에도 공원에서 뒹굴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학기 때 그 어두운 표정이 없어지고 그냥 아이다운 아이가 돼 있었으니까요. 5학년이 됐습니다. 새 담임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담임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첫날부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반은 어떤 아이도 뒤에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서준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때? 새 선생님 좋아? 서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응, 좋은 것 같아. 그 잠깐의 생각이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귀여웠습니다. 바로 좋아가 아니라 잠깐 판단을 해보고 나서 좋은 것 같아 하는 그 신중함이요. 지난 1년 동안 아이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자기 판단을 믿으면서. 한편 서준이 아버지는 그 이후로 교육청에서의 업무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신경 쓰게 됐다고 합니다. 학부모 민원 처리 방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육청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그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상당수가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가 제대로 피드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민원 넣는 걸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서준이 아버지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 내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더 명확하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그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일이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준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준이가 없었으면 내가 이런 문제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거다. 우리 아이가 겪은 일이 다른 아이들한테는 덜 일어나면 좋겠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이 이야기와 비슷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서준이 이야기가 아니라 서준이 어머니가 나중에 들은 다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서준이 어머니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어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딸 이름은 소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율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도 발표보다는 혼자 노트에 정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선생님 눈에 특별히 띄는 아이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소율이네 담임이 이 조용한 아이를 좀 이상하게 대했습니다. 조용하다고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소율이가 조용하니까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수업 중에 질문이 있어서 손을 들어도 선생님이 보지 못하고 모둠 활동에서도 소율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말 큰 아이들이 주도하는 사이에서 소율이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소율이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소율이가 원래 소극적인 아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 성격 탓으로 돌린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소율이가 학교에서 공책을 가져왔는데 공책 한쪽 모서리에 조그맣게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인가 봐. 어머니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투명인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 공책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소율이한테 이거 언제 썼어?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율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심심해서.
심심해서라는 말이 어머니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소율이를 꼭 안아주고 나서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메모를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가 직접 쓴 그 5글자가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줬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소율이한테 더 자주 눈을 맞춰주고 발표 기회도 주고 모둠 활동에서도 소율이 의견을 물어보게 됐다고 합니다. 소율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학교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됐고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발표했어.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소율이 말이 맞다고 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요. 소율이 말이 맞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한테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작은 상처들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욕을 하는 폭력이 아니더라도 무시와 배제라는 방식의 상처가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크게 다가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아이들도 이게 상처인지 뭔지 스스로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어땠어? 내 아이가 그냥 또는 괜찮아 하고 대답하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그냥과 괜찮아 뒤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번 캐물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뭔가 이상한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눈을 갖는 것,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준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학년이 된 서준이는 그해 가을 학교에서 글쓰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글 썼어? 하고 물었더니 서준이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썼어. 어머니가 뭐? 하고 놀랐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4학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주러 데려간 거 있잖아. 그날 이야기였습니다. 한참 힘들 때 어머니가 서준이 손을 잡고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서준이는 딸기 맛, 어머니는 녹차 맛을 먹으면서 가게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서준이가 그날을 글로 썼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글을 읽어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서준이가 수줍게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 때도 왜 힘드냐고 묻지 않는다. 대신 손을 잡아준다. 어머니는 그 첫 문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옆에서 엄마 왜 울어 하면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니야, 글이 너무 좋아서. 서준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좋다고 했어. 어머니는 그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글이 상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그 힘들었던 시간을 이렇게 소화해서 따뜻한 글로 써냈다는 것. 그게 어머니한테는 세상 어떤 상보다 귀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는 한 아이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서준이 같은 아이가 있을 겁니다. 발표 시간에 손을 들었는데 못 본 척 당하는 아이가, 모둠에서 혼자 남겨진 아이가, 공책에 나는 투명인간인가 봐라고 조그맣게 쓴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 옆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부모가 있을 겁니다. 그 부모들한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이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예민한 학부모로 찍힐까봐. 그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아이한테 우리는 내 편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학교에 달려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먼저 조심스럽게 연락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선생님이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몰랐던 경우도 있고 말해주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와 함께 한 걸음씩. 서준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첫 학기가 지나고 부모와 저녁을 먹다가 서준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4학년 때 아빠가 학교에 가줬던 거 알아?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근데 아빠가 교육청 사람인 거 선생님한테 말했다고. 아버지가 좀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됐어. 서준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빠가 가져서 다행이었어.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교육청 사람이 아니었어도 가졌을 거지? 아버지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그거 알고 싶었어.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요? 서준이는 부모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게 아버지가 특별한 직책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직책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아빠이기 때문에 가졌을 거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게 아이들이 원하는 겁니다.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아버지가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을 때 서준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던 거지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름과 세부적인 상황은 각색됐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들, 아이의 눈물, 부모의 고민,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나선 가족의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서준이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아니면 부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이게 원래 이런 건 줄 알아서. 그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내 말을 들어주는 어른 한 명입니다. 그 어른이 꼭 부모여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모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동네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것, 그게 그 아이한테는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들에게 오늘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학교 어때? 요즘 재미있어? 그리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게 출발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한 건 아이와 부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라는 공간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요. 그렇다는 건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웁니다.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줬다. 친구들이 나를 받아들였다.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나쁜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세상에 대한 불신을 배웁니다. 나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손을 들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는 점점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 교실 25명 아이들의 그 해를 결정짓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아이도 투명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떤 아이도 손을 들었을 때 못 본 척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게 교실이라는 공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 아닐까요? 서준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어머니가 오래된 공책을 정리하다가 그 글쓰기 대회 때 썼던 공책을 찾았습니다. 5학년 때 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엄마와 함께한 날을 쓴 그 글이요. 어머니는 그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래됐는데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서준이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글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옆에 있으면 편하다. 어머니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다 알았던 건 아닌데, 사실 몰랐던 게 더 많았는데, 그냥 옆에 있어 주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어쩌면 그게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해결해 주지 못해도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 아이들한테 그게 제일 크게 전달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준이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그 조용하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더 많이요. 저녁 식사 때면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 이야기를, 선생님 이야기를 조잘조잘 늘어놓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학부모이신 분도 계실 테고, 선생님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혹시 내 아이한테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선생님이신 분들은 내가 혹시 누군가를 그냥 지나친 적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운 분들은 내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하는 기억이 스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세심해졌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훨씬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어른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한 아이한테 건넨 말 한마디, 내가 보내준 눈빛 하나, 내가 잡아준 손, 그것들이 다 기억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그 기억 하나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옆에 있는 아이한테 잘 지내?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게 이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전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준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 같은 학교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재라는 아이입니다. 민재는 서준이보다 2학년 아래, 그러니까 2학년이었습니다. 덩치가 좀 큰 편이었고 목소리도 크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 중에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타입이랄까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든 아이였습니다. 민재네 담임 선생님은 60대 가까운 베테랑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오래 가르쳐온 경험 많은 분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민재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민재가 수업 중에 떠들거나 돌아다니면 다른 선생님들은 꾸중을 하거나 조용히 하라고 하기 마련인데 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민재야, 선생님 좀 도와줄래?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칠판 지우개 쳐와라. 선생님 교실 앞에 짐 좀 들어다 줘라. 이런 것들이요. 민재한테 역할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민재가 이게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심부름을 다녀온 민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마워, 민재야. 선생님 혼자는 힘들었는데 내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민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싶어지면 선생님, 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묻게 된 겁니다. 에너지를 거기에 쓰는 거지요. 민재 어머니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민재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가 많은 아이예요. 그 에너지를 쓸 곳을 찾아주면 돼요. 꾸중으로 에너지를 막으면 에너지는 엉뚱한 대로 터집니다. 그 말이 어머니한테는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민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얼마나 다른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한 교실에서는 아이가 투명인간처럼 느끼고 다른 교실에서는 아이가 선생님의 조력자로 자라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고 물으면 결국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준이를 대한 선생님은 어쩌면 서준이를 그냥 특별히 관심을 안 줘도 되는 아이로 봤을 겁니다. 이유가 뭐였든 간에요. 민재를 대한 선생님은 민재가 에너지 넘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쓰게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이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눈은 경험에서 오기도 하고 마음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서준이가 어두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장면일 수도 있고 공책에 나는 투명인간인가 봐라고 쓴 소율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말없이 아이 손을 잡은 어머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마음에 남는다는 건 그 장면이 여러분한테도 뭔가를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건드린 것을 소중하게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한테 아니면 오래전에 아이였던 기억을 가진 여러분 자신한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한때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우리도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손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서준이 어머니는 나중에 저한테 한 가지를 더 말해줬습니다. 서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 생일에 편지를 써줬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편지를 잘 안 쓰는데 서준이는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줬다고요.
편지에는 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4학년 때 학교에서 힘들었던 거 기억해? 그때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서 고마웠어. 그냥 아이스크림 사줬잖아. 그때 나는 엄마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 말 안 해도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그게 너무 다행이었어.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스크림 사줬던 날 어머니는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거라고 합니다.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손을 잡았던 거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그게 다 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지갑 안에 넣어 다닌다고 합니다. 힘든 날에 꺼내서 읽으면 다시 힘이 난다고요.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는 정말로 마무리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도 기억합니다. 옆에 있어줬다는 것, 손을 잡아줬다는 것, 그냥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었다는 것. 그 기억들이 아이를 지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기억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